아들이라는 존재를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친 어머니에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후를 지탱해줄 소중한 연금을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쏟아붓고 심지어 본인의 병원비까지 아껴가며 뒷바라지했을 때 그 아이는 당신의 희생을 가슴 아파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듯 외면할까요? 부모가 병석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데도 아들이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 가슴 밑바닥까지 차오르는 시린 배신감을 당신은 겪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도 아이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삶의 무게를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한 끼 식사, 약 한 알조차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아꼈겠지요. 내가 버티기만 하면 가정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내 내리사랑에 언젠가는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68살 한 어머니의 절규 섞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가정과 현실이라는 좁은 틈바구니에서 10년을 발버둥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를 통해 천륜이라 믿었던 관계의 처참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 나이 이제 68입니다. 퇴직한 지는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사실 제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던 그 해부터 저와 남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듭니다. 이야기는 제가 58살이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들 지훈이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여 살 집을 논의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옛집에 살고 있었고 외아들인 지훈이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모은 예금에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 일부를 처분한 돈까지 합쳐 2억 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의 원래 계획은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 외곽에 방 2개짜리 작은 중고 아파트를 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생활도 편리하며 무엇보다 대출 부담이 적은 곳으로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한마디가 저희의 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가 평생 살 집인데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저희 친정 엄마가 결혼 허락 안 하신대요. 며느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타협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당황한 제가 뭐라고 타이르려 하자 남편이 옆에서 제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여기서 더 고집 피우다가는 혼사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결국 저희는 굴복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골랐고 총 매매가는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2억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 6억 원가량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금리도 낮지 않았기에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3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도 채 안 되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손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데 대출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진 저희는 노후 자금에서 돈을 빼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도와주던 것이 어느덧 저희 집의 고정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대출금을 직접 갚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희도 혹여나 아이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속 좁은 부모로 비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의 연금을 합쳐봐야 3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대출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뿐이었죠.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손주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는 달이면 저희 부부는 그달 식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솔직히 몸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대출금의 굴레가 10년이나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 끝에 끝없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단순히 대출금만 갚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은 아들 가족의 전용 식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아들은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엔 토요일에 오더니 나중에는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까지 머물다 갔습니다. 평일에도 퇴근하며 갑자기 전화를 하곤 했죠.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가서 밥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한 달이면 보름 가까이를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 너무 힘들면 내가 간단한 요리 몇 가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밥까지 차려 먹으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맛은 까다롭고 손주는 편식이 심해 매 끼니 생선이며 고기며 국까지 정성껏 차려내야 했습니다. 제 위장이 좋지 않아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 하면 아들은 엄마, 오늘 메뉴는 왜 이렇게 부실해요?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과 한 알도 세일할 때만 골라 사 먹었지만 아이들이 오는 날이면 새벽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닭다리와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남편은 우리는 늙어서 괜찮으니 젊은 애들 많이 먹여야지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사실 우리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흉통이 있었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위해 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수많은 요리를 해냈습니다. 우리 생활비의 절반은 식재료비와 공과금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에어컨을 아낄 수 없었고 온수 사용량도 엄청났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조금이라도 모아두자고 했지만 그 돈은 전부 아들의 집을 유지하는데 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잖아. 나중에 우리가 힘들 때 다 효도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당연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진다는 진리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쓰러진 그날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질 무렵 남편이 주방에서 씻어놓은 채소를 냉장고에 넣으려다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놀라 달려가니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 누가 누르는 것 같아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급성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남편의 진료 기록지를 꽉 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주치의는 관상동맥 폐쇄가 심각해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물으니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자부담 비용과 간병비 등을 합쳐 500만 원에서 2억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숫자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축은커녕 매달 연금이 들어오기 무섭게 대출금과 생활비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그 돈을 마련하려면 뼈를 깎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아프지도 못하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아껴왔는데 막상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수중에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상의할 게 좀 있어.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었습니다. 내 아빠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대.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대출금을 우리가 더 이상 못 내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도와주신다면서요.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려는 게 아니라 아버님 치료비가 급해서 그래. 이건 우리 목숨값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싸늘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죠. 저희 아파트 살 때 대출금 내주신다고 해서 산 건데 이제 와서 못 낸다고 하시면 우리 가족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대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던 그 아이가 어떻게 돈 앞에 이렇게 차가운 타인이 되었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겨우 살았대.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만 무사하면 난 뭐든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늙어가는 처지에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제 명예 못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남편이 퇴원하던 날, 날씨는 눈부시게 좋았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남편을 집에 데려다 놓으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오니 참 좋네.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 보니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희미해졌었는데 이제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우리만의 공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죽을 끓여주려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사돈 내외가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줄 알고 들어오시라 청했더니 사돈어른이 문지방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갈 것 없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훈이네 아파트 대출금 이제 안 내준다면서요? 그게 정말입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서 더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러자 사돈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리 무책임합니까? 처음에 약속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면 어떡해요? 황당했습니다. 이건 저희와 저희 아들 사이의 일인데 사돈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사돈어른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랑 상관이 없다니요. 당신들이 돈을 안 내면 우리 딸이 지훈이한테 생활비를 못 받는데 지훈이가 매달 우리한테 150만 원씩 보내주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올려서 지금 150만 원인데 당신 아들이 말 안 하던가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대출금을 갚아주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저희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이 아들 손을 거쳐 사돈의 생활비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돈 댁도 연금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 돈을 받으세요? 제 물음에 사돈 부인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우리도 밑에 아들놈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모자란데. 결국 이게 다 당신네 집안 책임 아닙니까? 우리 딸 귀하게 키워 시집 보낼 때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배신을 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옷 한 벌 안 사 입고 아껴가며 아들네를 도왔는데 정작 그 돈으로 아들은 남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보라색이 되어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 목숨값이지 당신들 기쁨조가 아니에요. 어떤 결혼이 이런 거래 조건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사돈 부인은 두고 봐라.
우리 딸 이혼시키는 꼴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며 악담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이제 겁나는 거 없으니까. 문을 쾅 닫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는커녕 당연한 인출기 취급을 받아온 세월. 쓰러질 듯한 남편을 부축하며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사돈 내외를 쫓아낸 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분을 못 이겨 가슴을 쥐어뜯다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또 한 번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이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죽기 싫어. 근데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그 후 며칠 동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모진 소리를 할 때 뒤에 숨어 입 한 번 뻥긋하지 않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시리게 차가워졌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아들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됐다. 자식 없는 셈 치자. 나흘째 되던 날 이웃집 할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과일 박스와 따뜻한 북엇국을 들고서요. 남편분 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왔어. 국 식기 전에 좀 드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만큼 뭉클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남이 낫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을 원래 살던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우리 잠시만 여기서 마음 좀 추스르자. 서두를 것 없어. 남편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해. 안 그러면 남의 눈치나 보며 살게 돼. 다음 날 저는 원래 집에 들러 옷가지와 약, 중요한 서류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그동안 모든 공과금과 대출금을 우리가 냈으니 이제는 손을 뗄 때가 된 것이죠. 저희는 공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아들이 빌려놓고 비워둔 곳인데 조용하고 시장과 병원이 가까워 우리 두 노인이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력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 돈은 오롯이 우리 것이니까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우리만의 최소한의 방어막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고구마를 고르다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왜 혼자 나와요? 예전엔 며느리랑 같이 다니더니.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아요. 각자 사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노인네들은 자기 공간이 있어야 해. 애들 눈치 보면 금방 늙어. 새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채소를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하지 않으며 이게 당신들의 의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는 고요한 저녁. 비로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단돈 5영원이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콩나물 국밥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고 저는 무료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 공예 수업에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분들이 많더군요. 나도 자식 대출금 갚아주다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이제야 내 인생 살아. 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2개의 통장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의료비.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의료비 통장부터 채웁니다. 다시는 마음 약해져서 그 돈을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은 가끔 이렇게 사니 참 좋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누구에게 빚지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으니까요. 저희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저희에게서 빼내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압니다. 서운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정없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실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온전히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플 때 기댈 곳 없어도 내 주머니에 약값은 있다는 안도감. 저는 68살이 되어서야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실수에서 깨어나 남은 생을 잘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그날의 공포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내 돈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어온 우리 세대.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쓰디썼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식이 정작 남의 부모를 위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고 펑셔, 즉 손을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는 삶. 남편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을 잘 채워나가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당신도 혹시 보답 없는 희생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미 그 굴레를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가정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당신의 선택이 당신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68세에 제가 드리는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보다 돈보다 당신의 건강과 평온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